나는 올해로 105살이 되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사람들은 내게 묻습니다. 교수님, 긴 삶에서 가장 놀라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합니다. 내가 틀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 맞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5년을 살아온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선물은 달콤한 위로가 아니라 냉정한 진실입니다. 그러니 잠시 마음을 열고 들어주십시오. 당신은 아마 이렇게 믿고 있을 것입니다. 내 자식이 나의 노후를 지켜줄 것이라고, 내 피를 나눈 사람이 마지막까지 내 손을 잡아줄 것이라고, 혈연이라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한 끈이라고. 나도 한때 그렇게 믿었습니다. 40대에도 60대에도 심지어 80대에도 그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90세를 넘어서면서 나는 조용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평생 믿어온 그 믿음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착각이었는지를. 나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수많은 사람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전쟁 속에서, 병원에서, 작은 방 한켠에서. 그리고 나는 보았습니다. 임종의 자리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우리가 기대했던 사람이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아들은 해외 출장 중이었고 딸은 아이들 때문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손을 잡고 있는 것은 평생 남이라 불렀던 며느리였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사람이 마지막 숨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 속에서 반복해서 목격한 장면입니다. 오늘 나는 당신에게 5가지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자식보다 며느리가 더 믿을만 하다는 충격적인 진실. 그러나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식을 탓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다만 사랑과 헌신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마음과 손길은 다른 것입니다. 감정과 현실은 다른 것입니다. 그 차이를 직시하지 못할 때 노년의 외로움은 더욱 깊어집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혈연의 보호막은 자식이 자신의 가정을 꾸리는 순간부터 조용히 얇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삶의 순서입니다. 자연의 이치입니다. 새는 둥지를 떠나고 강물은 아래로 흐릅니다. 그것을 붙잡으려 할수록 당신의 품위는 조금씩 무너집니다. 나는 그것을 오래 관찰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자식에게 많이 해줄수록 더 큰 감사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그와 반대로 움직입니다. 더 많이 받을수록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해줄수록 기대는 커지고 기대가 커질수록 감사는 줄어듭니다. 이것은 자식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 본성의 작동 방식입니다. 나는 이것을 깨닫는데 80년이 걸렸습니다. 당신이 지금 50대라면 오늘 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60대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70대라면 지금 당장 시작하셔도 됩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이야기는 위로가 아닙니다. 각성입니다. 그리고 그 각성의 끝에는 반드시 평화가 있습니다.
나는 30살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 시절 나는 내 아들이 내 노후를 지켜줄 것이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키우며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에게 최선을 다했다. 언젠가 그 아이도 나에게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계약이었습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한 채 혼자 서명한 계약. 그리고 그 계약의 대가를 나는 아주 오랫동안 아주 조용히 치렀습니다. 자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에 대한 빚을 지고 산다고 느낍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주고, 결혼까지 시켜준 부모. 그 은혜의 무게가 어느 순간 사랑을 부담으로 바꿉니다. 자식이 부모 곁에 있을 때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의무는 오래 지속되면 피로가 됩니다. 피로는 결국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자식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혈연이라는 관계 안에 처음부터 내장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나는 고슴도치를 생각합니다. 고슴도치는 추운 겨울 서로의 온기를 나누기 위해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찔리지 않으면서도 따뜻할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아냅니다. 인간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혈연 관계에서는 그 가시가 유독 날카롭습니다. 기대라는 이름의 가시가, 사랑이라는 이름의 가시가, 의무라는 이름의 가시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이 찔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 며느리는 다릅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부모의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다. 먹여준 적도 키워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안에는 빚도 없고 의무의 무게도 없습니다.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밥 한 그릇을 갖다 드릴 때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선택으로 이루어진 행동은 받는 사람의 마음에 전혀 다르게 닿습니다. 훨씬 가볍고 훨씬 따뜻하게 나는 90세가 넘었을 때 비로소 이것을 숫자로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혼자 사는 노인의 수는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가정이라 해도 실제로 일상적인 돌봄을 담당하는 것은 대부분 며느리입니다. 아들은 직장에 나가고 손자들은 학교에 갑니다. 그 빈 집 안에서 시부모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며느리입니다. 이것은 통계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삶의 구조입니다. 내 친구 중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전 재산을 물려줬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어. 나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로움의 이유를 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재산을 주면서 사랑을 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대는 사랑을 사라지게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나는 지금 당신에게 자식을 멀리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자식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 가벼워집니다. 의무가 사라지면 사랑이 다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은 비로소 주변의 다른 관계들, 며느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제자와의 관계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됩니다. 사랑은 관계를 만들고 기대는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내가 105년을 살며
가장 늦게 깨달은 그러나 가장 먼저 알았어야 했던 진실입니다. 마음과 손길은 다릅니다. 이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우리는 평생 그 둘을 혼동하며 삽니다. 자식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 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곁에 있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노년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손길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밥상을 차려주는 손, 약을 챙겨주는 손, 새벽에 이불을 덮어주는 손, 그 손길이 없으면 아무리 깊은 사랑도 노년의 삶 속에서는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50대 중반이었을 때 가까이 지내던 동료 교수가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는 아들이 셋이나 있었습니다. 모두 훌륭하게 자란 자식들이었고 아버지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큰아들은 병원비를 댔습니다. 둘째 아들은 좋은 의사를 수소문했습니다. 셋째 아들은 멀리서 매일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죽을 끓여 병실로 가져온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재활 치료를 마치고 지친 몸으로 돌아온 그의 손을 잡아준 것도 며느리였습니다.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는데 그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아들들이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에게는 직장이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고 지켜야 할 자신의 삶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중간 세대의 삶이란 그렇습니다. 직장의 압박, 자녀 양육, 경제적 생존이라는 세 겹의 무게를 동시에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무게 속에서 부모를 향한 사랑은 진심이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탓이라 부르기에는 그들의 삶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렇다면 며느리는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나는 그것이 의무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 친구의 며느리에게는 그랬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를 한 명의 인간으로 대했습니다. 가르침을 주던 어른으로, 이야기를 들어주던 사람으로, 혈연의 의무가 아니라 한 인간에 대한 존중과 애정으로 그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어떤 혈연의 의무보다도 더 강하게 그 자리를 붙들었습니다. 노년이 되면 우리는 서서히 깨닫습니다. 사람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멀리서 걱정하는 것과 가까이서 돌보는 것은 다릅니다.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것과 손으로 밥을 차려주는 것은 다릅니다. 전화 한 통으로 안부를 묻는 것과 직접 찾아와 손을 잡아주는 것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차이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몸이 약해질수록 마음보다 손길이 더 절실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자식을 원망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진짜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노년을 실질적으로 채워주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손길입니다. 그 손길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열린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손길에 감사할 줄 알아야 당신의 노년은 외롭지 않습니다. 당신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멀리서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당신의 밥상을 차려주는 사람이 그것이 자식이 아니라 며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이 아니라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내가 교수 생활을 막 시작하던 30대 초반의 일입니다. 어느 겨울 오후 수업을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귤 한 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쪽지 한 장이 함께 있었는데 거기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교수님, 요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나는 그 귤 봉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날 아침 아내가 손수 싸준 도시락보다 그 제자의 귤 한 봉지가 더 따뜻하게 마음에 닿았던 것입니다. 나는 그 느낌이 부끄러웠습니다. 동시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 감정의 정체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내의 도시락은 당연한 것이었고 제자의 귤은 당연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도시락을 싸주는 것은 내가 매일 기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귤을 두고 가는 것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온 배려는 기대하던 곳에서 온 헌신보다 훨씬 강하게 마음에 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감정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기대 이론이라 부릅니다. 기대가 클수록 만족도는 낮아지고 기대가 낮을수록 만족도는 높아집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관계일수록 기대는 쌓이고 기대가 쌓일수록 감사는 줄어듭니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해주었기 때문에 자식이 조금만 소홀히 해도 크게 서운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너무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익숙해진 것입니다. 그 익숙함이 감사를 지우고 원망을 키웁니다. 반면 며느리와의 관계는 처음부터 다른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며느리는 시부모에게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습니다. 시부모 역시 며느리에게 많은 것을 해준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는 당연함이 없습니다. 며느리가 차를 한 잔 따라 드릴 때 그것은 작은 일이지만 당연하지 않은 일입니다. 시부모가 며느리의 요리를 맛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짧은 한마디지만 당연하지 않은 한마디입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쌓일 때 관계는 조용히 깊어집니다. 감사가 살아있는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나는 80대에 접어들면서 이것을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아들이 무심코 한 말이 며칠 동안 마음에 걸렸고 며느리가 별뜻 없이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상처를 조용히 덮어주었습니다. 아들의 말은 습관이었고 며느리의 말은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습관은 우리 마음에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남습니다. 오래도록 남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서 나는 며느리를 대하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작은 것에도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더 자주 웃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내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감사는 주는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동시에
받는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관계는 감사로 숨을 쉽니다. 감사가 없는 관계는 아무리 혈연으로 묶여 있어도 서서히 질식합니다. 당신이 지금 노년의 문턱에 서 있다면 오늘부터 한 가지만 연습하십시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연습, 밥상을 차려준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연습, 방문을 열어준 사람에게 눈으로 인사하는 연습. 그 작은 연습이 쌓이면 당신 곁에 머무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당연한 것이 없는 관계에서 인간은 비로소 서로를 봅니다. 그리고 서로를 보는 관계만이 노년의 가장 긴 밤을 함께 견뎌낼 수 있습니다. 나는 평생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수십 년간 강단에 서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 이야기했고 관계의 본질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고백하건대 내가 교실에서 가르친 것보다 삶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특히 한 장면은 지금도 눈을 감으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내가 70대 후반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40년을 함께한 동료 교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아들이 셋이었는데 모두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던 그 밤 아들 셋은 모두 해외에 있었습니다. 한 명은 미국에서 학회 중이었고 한 명은 출장 중이었으며 막내는 비행기를 예약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방 안에서 끝까지 그의 손을 잡고 있던 사람은 며느리였습니다.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그 사람이 그의 마지막 숨소리를 곁에서 들었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장면이 내게 너무도 선명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피로 시작할 수 있지만 피로 완성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혈연은 관계의 출발점일 뿐 그것이 관계의 깊이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그 며느리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의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를 진심으로 한 인간으로 존중했고 그 존중이 그녀를 그 자리에 붙들었습니다. 진심은 혈연보다 강합니다. 이것이 내가 100년의 삶에서 배운 가장 역설적인 진실입니다. 동양의 오랜 사상 속에 인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흔히 어질 혹은 사랑이라 번역되지만 그 본래의 뜻은 훨씬 깊습니다. 인란, 혈연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태도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을 건네는가, 어떻게 눈을 마주치는가, 어떻게 상대의 고통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는가, 그 작은 태도들이 쌓여 인런이 되고 그 인런이 관계를 완성합니다. 유교의 가르침은 혈연을 중시했지만 그 핵심은 결국 태도였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며느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자에게서, 이웃에게서, 오랜 친구에게서. 그들은 나와 같은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그렇게 대한 것은 의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야말로 어떤 혈연보다 진하고 어떤 계약보다 단단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50대에 이런 착각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디까지나 남이라고, 가족처럼 대하면 선을 넘는 것이라고, 친절하게 대하되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그러나
그것은 거리가 아니라 벽이었습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벽을 쌓으면서 스스로 노년의 온기를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를 가족으로 대하는 것은 선을 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완성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 깨달음이 늦었지만 다행히 완전히 늦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며느리와 어색한 관계 속에 있다면 그 어색함의 뿌리를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당신이 먼저 벽을 쌓은 것은 아닌지, 혹시 당신이 먼저 그녀를 남으로 규정한 것은 아닌지. 벽은 언제나 먼저 허무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나이 든 사람이 먼저 내는 것이 더 아름답습니다. 어른이 먼저 손을 내밀 때 관계는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관계는 피로 시작하지만 태도로 끝납니다. 당신 곁에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사람은 가장 가까운 피를 나눈 사람이 아니라 가장 진심 어린 태도로 당신을 대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당신이 먼저 보여준 진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오늘 당신이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태도가 내일 당신 곁에 누가 남을지를 결정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거울을 두려워합니다. 얼굴에 새겨진 주름이, 등이 굽어진 모습이 거울 속에서 마주치는 낯선 노인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105년을 살며 발견한 가장 두려운 거울은 벽에 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는 내가 젊은 시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가장 솔직하게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그 거울 앞에 서는 것이 때로는 주름진 얼굴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불편했습니다. 나는 40대에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정보다 연구실이 편했고 가족과의 대화보다 책과의 대화가 익숙했습니다.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아꼈고 잘했다는 말을 인색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어른의 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을 절제하는 것이 성숙함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제는 품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세월이 흐를수록 메우기 어려운 간극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집에 들어왔을 때를 기억합니다. 낯선 집, 낯선 시부모, 낯선 생활 방식, 그녀는 최선을 다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녀의 그 노력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알아채려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어디까지나 아들이 데려온 사람이었고 내 가족의 일원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그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 나는 훨씬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관계는 첫 인상으로 틀이 잡힙니다. 처음 몇 년 동안 형성된 관계의 온도는 이후 수십 년 동안 그 기준점이 됩니다. 내가 며느리를 처음 맞이하던 시절에 따뜻했다면 그 따뜻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시절에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의 대가를 나는 오랫동안 치렀습니다. 어색한 명절, 형식적인 안부, 서로가 서로에게 조심스러운 시간들, 그 모든 것이 내가 처음에 뿌린
씨앗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며느리를 가족으로 대한 노인들의 노년을 그들의 집은 달랐습니다. 명절이 형식이 아니라 축제였고 며느리가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곁에 있었습니다. 그 노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며느리를 처음부터 한 명의 인간으로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가족으로서 그 존중이 수십 년의 세월을 거쳐 신뢰가 되었고 그 신뢰가 노년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나는 지금 당신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며느리를 아군으로 만드는 세 가지 태도입니다. 첫째는 존중입니다. 며느리는 당신의 자식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 선택을 믿는 것이 며느리를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녀의 방식이 당신과 다르더라도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마십시오. 둘째는 경계입니다. 존중은 지나친 간섭과 다릅니다. 며느리의 삶에 경계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그 관계를 오래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가까우면서도 침범하지 않는 거리,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관계의 형태입니다. 셋째는 감사입니다. 며느리가 해주는 작은 것들에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어떤 선물보다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오늘 며느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의 거울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거울은 볼 수 있을 때 보아야 합니다. 당신이 오늘 누군가에게 어떻게 대하는가가 10년 뒤 당신 곁에 누가 있을지를 결정합니다. 관계는 과거의 산물이지만 미래는 오늘의 태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이 나이든 우리에게 남은 가장 큰 자유입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도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105년을 살아오면서 나는 수없이 많은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전쟁의 포연 속에서 맞이한 아침도 있었고 가난과 추위 속에서 맞이한 아침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눈물로 맞이한 아침도 있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느끼며 맞이한 아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아침이 지나고 나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침은 언제나 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한 이유였다는 것을 오늘 나는 당신에게 5가지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혈연이 관계를 무겁게 만드는 이유를, 마음과 손길의 차이를, 당연함이 감사를 지우는 방식을, 태도가 혈연보다 진한 이유를, 그리고 며느리와의 관계가 당신이 살아온 방식의 거울이라는 것을, 이 5가지는 모두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뿌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누가 곁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왔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 사람들은 노년을 두려워합니다. 몸이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나 역시 그 두려움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105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나는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싸우는 것은 두려움을 키울 뿐입니다. 노년은 싸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흐르는 시간입니다. 강물은 바위와 싸우지 않습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낮은 곳을 만나면 채우고 넓은 곳을 만나면 천천히 퍼져나갑니다. 그렇게 흘러 결국 바다에 이릅니다. 노년도 그렇습니다. 저항하지 않고 흐를 때 삶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억지로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오늘 한 가지만 하십시오. 고맙다는 말을 한 번 더 하십시오. 먼저 웃으십시오. 그녀의 이름을 부드럽게 불러보십시오. 관계는 그 작은 것들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댐을 쌓는 것이 아니라 물길을 트는 것입니다. 물길이 트이면 물은 스스로 흐릅니다. 자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이 당신 곁에 자주 오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사랑이 없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도 한때 그랬습니다. 당신도 한때 당신의 부모보다 당신의 삶이 더 앞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삶의 순서입니다. 그 순서를 거스르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 곁에 오늘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자식이든 며느리든 이웃이든 오랜 친구든 오늘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족입니다. 나는 이제 삶의 마지막 챕터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슬프지 않습니다. 책의 마지막 페이지가 가장 조용하고 가장 깊은 것처럼 삶의 마지막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끄럽지 않게, 호둥대지 않게, 후회로 가득 차지 않게 오늘 하루를 조용히 살고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지나간 것들을 용서하고 남은 것들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내가 105년의 삶 끝에서 발견한 가장 단순하고 가장 진실한 행복의 방식입니다. 당신이 지금 60대라면 당신 앞에는 아직 수십 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두려움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당신이 70대라면 지금부터 관계를 다시 가꾸기 시작하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80대라면 오늘 하루를 충분히 사십시오. 내일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며느리가 마지막까지 손을 잡아주는 삶, 그것은 운이 좋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이 어떻게 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누구에게 어떤 말을 건네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어떤 씨앗을 뿌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이것은 종교의 가르침이기 이전에 삶이 증명해온 가장 오래된 진실입니다. 인생은 시끄러운 축제가 아닙니다. 조용한 강물의 흐름입니다. 그 강물 위에 당신과 함께 흐르는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그 사람이 며느리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가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태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 당신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따뜻하게 천천히 그러나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흘러가십시오. 당신의 남은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강물이 되기를 바랍니다.